깨진 항아리를 이고 가거라. 그리고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마라. 감나무 잎이 핏빛으로 물든 흉년의 가을이었습니다. 10년을 종년처럼 부려먹던 며느리를 내쫓으며 돌부처 같은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금이쩍 가서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낡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헌데 장독이라 하기엔 무게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바위를 통째로 담아둔 듯 머리 위에 올리자 목이 꺾일 것만 같았지요. 도대체 그 깨진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길래 이 며느리는 산길에 주저앉아 하늘을 붙들고 울부짖었던 것일까요? 야담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의 가야산 줄기를 병풍처럼 두른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곽씨 부인이라 불리는 늙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감이 살아있을 적에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반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비록 높은 벼슬은 못했으되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이르렀고 산 아래 기와집은 대들보가 굵고 마루가 넓어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살림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곤궁해지면 이래 박영감댁을 찾아와 쌀을 구웠고 잔치날이면 박영감댁 마당이 온 마을의 잔치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하던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은 20해 전이었습니다. 박영감이 그해 여름 역병에 걸려 보름도 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한창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곽씨 부인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머리카락이 반이나 하얘졌다 합니다. 하지만 외아들 박도령이 있었기에 곽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자를 보면 이 서러움도 끝이 날 것이다. 그 일념으로 살림을 꾸리고 농사를 짓고 홀몸으로 집안을 지켜냈습니다. 아들 박도령은 어미의 그 피나는 고생을 알았는지 효성이 지극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얼굴이 반듯하고 성정이 온화하여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으며 힘이 장사였으되 한 번도 약한 사람에게 거칠게 군 적이 없는 그야말로 곽씨 부인의 자랑이자 삶의 전부였지요. 박도령이 21 되던 해에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강 건너 산골 마을의 비난한 농가 출신 분이라는 처녀였습니다. 분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김씨 부인 밑에서 콩나물 씨루 같은 가난 속에 자란 처녀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비단 한 올 걸쳐본 적이 없었고 고운 음식은 구경도 못했으되 타고난 심성이 맑고 부지런하여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빨래를 하면 옷감이 새 것처럼 살아났고 밥을 지으면 솥뚜껑을 열기도 전에 구수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으며 바느질 솜씨는 읍내 바느질 골목의 장인들도 감탄할 만큼 야무졌지요. 곽씨 부인이 며느리를 들이기까지는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했던 만큼 며느리에 대한 눈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읍내의 부잣집 딸, 양반댁 교수 등 여러 혼처가 오갔으되 곽씨 부인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림을 못하면 안 된다. 속이 곱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아들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 그러다 어느 장날 읍내에서 우연히 분이가 홀어머니를 업고 의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맨발에 진흙을 칠갑한 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고갯길을 오르는 젊은 처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결연한 빛만이 서려 있었지요. 곽씨 부인은 그 모습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분이가 어떤 처녀인지 알게 된 곽 씨 부인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 그리하여 분이는 17 나이에 박도령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혼인 초 분이는 시어머니의 엄격함에 적잖이 긴장했으나 남편 박도령이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웃으며 중재를 했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라면 뒤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있는 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았고 곽 씨 부인도 아들이 좋아하는 며느리를 미워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 4년째 되던 해 여름, 장마가 몰아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려 강물이 무서운 기세로 불어났고 상류에서 밀려온 물살이 둑을 넘어 마을 아래 논밭을 삼켜버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총동원되어 둑을 막았는데 그 와중에 박도령이 무너지는 둑 위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던지고 배를 띄웠으나 노한 물살은 젊은 사내를 삼킨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강가로 달려온 분이는 갈색 흙탕물만 소용돌이치는 강을 바라보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듯이 강물에 뛰어들려 하는 것을 마을 안악내 서너시 붙들어 말렸고 분이는 진흙바닥에 쓰러져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강 건너 마을에서도 들렸다 합니다. 곽 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여인이 아들을 잃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더 무서웠다 합니다. 눈물을 삼킨 사람은 그 눈물이 뱃속에서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곽 씨 부인의 속이 그때부터 돌밭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장례를 치른 뒤 마을 어른들이 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21살 꽃다운 나이에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과부 노릇을 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아깝다. 친정어머니 김씨 부인도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했습니다. 분아, 이리 오너라. 어미 곁으로 돌아오너라. 시어머니 곁에 남아봐야 고생만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것, 젊은 나이에 과부 수절이 무슨 소용이냐. 시어머니도 체면이 있으면 며느리를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수군거림이 담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곽 씨 부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남으시면 누가 밥을 짓고 누가 약을 다리겠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갔어도 그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분이의 그 한마디에 마을 어른들은 혀를 내둘렀고 곽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닫힌 방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온 곽 씨 부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는 것만, 새벽 빨래를 하러 나온 옆집 안악이 흘낏 보았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감동의 눈물이었는지 서러움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곽 씨 부인의 성정은 바위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본래도 무뚝뚝한 성미였으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웃음이 있었고, 아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말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이 가끔은 있었고, 밥상을 마주하며 오늘 반찬 괜찮구나 정도의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이라곤 텅 빈 기와집과 핏줄도 아닌 며느리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곽씨 부인의 마음을 돌짝밭처럼 메마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곽씨 부인을 도랑아리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겉은 차갑고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었지요. 처음에는 뒤에서만 쑥덕거리던 것이 어느새 대놓고 부르는 별명이 되었고, 곽씨 부인 본인도 그 별명을 알고 있었으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도랑아리 마님의 구박은 보통 구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지었느냐? 솥에 내 손을 넣고 다시 해라. 빨래의 때가 남았구나. 내 이마를 빨래방망이로 두들겨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걸레 짤 줄도 모르는 것이 숨 쉴 줄은 알더냐?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빨래를 삶고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쉼 없이 일을 해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돌아오는 것은 호통과 한숨뿐이었습니다. 분이가 실수를 하면 회초리가 종아리에 날아들었고, 실수를 하지 않아도 트집을 잡아내어 꾸짖었습니다. 밥알이 조금이라도 질면 솥재 마당에 쏟아버렸고, 빨래에 주름이 잡혀 있으면 다시 빨아오라며 대야째 던졌습니다. 한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시키고, 한여름에 가마솥불 앞에 서게 하며 사시사철 가진 굳은 일을 도맡겼습니다. 어느 겨울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분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두레박줄이 끊어져 물동이를 깨뜨린 적이 있었는데, 곽씨 부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물동이 하나 제대로 들고 올 줄 모르는 것이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 분이가 연신 죄송하다 고개를 조아려도 시어머니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결국 분이는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워 담으며 무릎 꿇은 채로 한 시즌이 넘도록 마당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매서웠으나 일어나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니 감히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분이의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손가락 끝은 동상에 걸려 부르텄습니다. 또 어느 여름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된장을 담그다 실수로 메주 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곽씨 부인은 그 메주를 분이의 발밑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버린 것이니 내년이 주어라. 그리고 먹어라. 바닥에 떨어져 흙이 묻은 메주를 먹으라니. 분이는 눈물이 차올랐으나 꾹 삼키고 메주를 주워 먹으려 하자 곽씨 부인이 획 돌아서며 닥치고 새로 담가라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먹으라고 해놓고 먹지 말라는 것인지 시험을 한 것인지 분이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종아리에는 회초리 자국이 겹겹이 아무러 흉터가 되었고, 손은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져 27 여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무릎에는 꿇어앉은 자국이 검푸르게 베어 있었고, 팔뚝에는 삶은 빨래를 건지다 대인 화상 자국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도랑아리 마님이 저 불쌍한 며느리를 잡아 죽일 기세구먼. 아들을 잃은 화풀이를 며느리한테 하는 거지 뭐. 저러다 며느리가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아니, 도망을 가야지.
저게 무슨 사람 사는 꼴이냐. 심지어 마을 이장이 직접 곽 씨 부인을 찾아와 며느리를 너무 들볶지 마시오라고 충고한 적도 있었으나 곽 씨 부인은 내 집안일에 남이 참견이요? 라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신 겁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 세상에 혼자 남으신 분이 얼마나 무섭고 서러우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힘드신 겁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분이가 안쓰러워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저 착한 것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구박에 못 이겨 결국은 쓰러지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분이는 쓰러지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분이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에 잠들기까지. 그 사이에 모든 시간을 시어머니에게 바쳤습니다. 호통을 들으면 예 어머님이라 답하고 회초리를 맞으면 이를 악물고 참으며 밤이면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분이가 울 때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늘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수건이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시어머니가 깰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목 안으로 삼키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수건을 적시면 짠내가 코를 찔렀고 그 짠내가 마치 어머니의 품 냄새 같아서 더 서럽게 울곤 했습니다. 분이에게는 10년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자신을 내보내지 않는 것일까? 이토록 미운 며느리라면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그만일 것을. 곽 씨 부인은 분이가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장에 다녀오겠다 하면 내가 장에 갈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시킬 것만 해라며 막아세웠고 친정에 다녀오겠다 하면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이냐 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어 이웃집 며느리들이 친정 나들이를 갈 때에도 분이에게만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집이나 지켜라며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혹여 도망이라도 갈까 감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부려먹으려는 것인지 분이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의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려니 하고 스스로를 달랠 뿐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분이가 기침이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호통을 치면서도 어느새 약탕관에 배숙을 다려 부엌 아궁이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기침을 하다니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돌아서서 생강을 썰고 배를 깎는 손은 이상하리만치 정성스러웠지요. 분이가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면 방문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다가 슬그머니 등잔 심지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곤 했습니다. 누가 갈았느냐 물으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 눈깔이 삔 것이다 라며 발뺌을 했지만 등잔 심지는 분명 분이가 잠들기 전에는 거의 다 타 있었던 것이 아침이면 새 것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겨울밤 분이의 이부자리 아래에 어느 틈엔가 뜨끈한 화롯돌이 놓여 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꼭 두새벽에 일어나 이불을 걷으면 천 한 겹 아래에 따뜻한 돌이 놓여 있어 이부자리가 따끈한 아랫목처럼 데워져 있곤 했지요. 분이는 처음에는 귀신이 놓고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두세 번 반복되자 세상에 그런 귀신이 어디 있겠느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 쏟아지는 고통과 매서운 눈초리에 가려 밤의 작은 온기를 시어머니의 마음이라 짐작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은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또 맞으면 그 사이에 발라준 약이 있었다 한들 기억에 남겠습니까? 혹여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믿기가 두려웠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호통에 상처받을까봐 본인은 그 작은 온기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분이가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원망을 해야 참을 수 있으니까. 만약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다정했다면 분이는 그 다정함에 무너져 오히려 더 일찍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7 새색시는 27 과부가 되었고 매서운 세월과 혹독한 살림에 단련된 분이는 어디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살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느질이며 음식이며 농사며 분이의 손을 거치면 흠이 없었습니다. 장독대의 된장과 간장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맛을 냈고 김장김치는 이웃집 아낙네들이 비법을 물어올 정도였으며 옷을 깁는 솜씨는 감쪽 같아서 어디를 기웠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거친 일에 그을리고 손은 갈라져 있었으되 눈만큼은 가을 하늘의 맑은 샘물처럼 깊고 고왔으며 사람을 대할 때면 늘 공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참말로 보살이여.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도 시집살이는 면하지 못했구먼. 그러나 시어머니의 구박은 10년이 지나도 한치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이가 아무리 빈틈없이 일을 해내도 곽씨 부인은 반드시 흠을 잡아내어 꾸짖었고 가끔 분이가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며 차갑게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흉년이 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말라 죽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어느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울던 때 마을 약방 주인 송 노인이 곽씨 부인 댁을 찾아와 분이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담 모퉁이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이야, 내 친정어머니 김씨 부인 말이다. 송 노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올여름 우박에 움막 지붕이 내려앉아서 등을 크게 다치셨는데 의원이 가서 보니 등뼈에 금이 갔다 하더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기근까지 겹쳐 죽도 못 드신 지가 열흘이 넘었다더구나.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네도 굶는 형편이라 손을 쓸 수가 없다지 않느냐. 송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의원이 솔직히 말하면 고비라 하더구나. 이 겨울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하더라. 분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마당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고 눈앞이 캄캄해져 담벼락에 손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요. 송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분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분이의 혼은 이미 산 너머 친정 마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분이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짜냈으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 노인을 돌려보낸 뒤 분이는 담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 소리가 어머니의 신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17의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등을 떠밀며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분아, 시집 가면 시어머니를 내 어미처럼 모시거라. 어미는 걱정 마라. 어미는 괜찮다. 그 말을 믿고 10년을 버텼건만 정작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붕이 무너져 등뼈에 금이 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가 깰까봐 치마 자락을 입에 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아궁이의 잿더미 위로 눈물이 떨어져 지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갈게요. 꼭 갈게요. 하지만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10년간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하게 한 시어머니가 친정 나들이를 허락할 리 만무했습니다. 설령 사정을 말씀드린다 해도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이냐는 호통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녀오겠다고. 시어머니의 호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분이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의 찬 기운이 무릎을 파고들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장독대 뒤편에 묵혀둔 깨진 항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세수를 하던 곽씨 부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일은 아침에 무슨 잠꼬대냐. 흉년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 항아리에 남은 된장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면 쌀 몇 홉은 바꿀 수 있을 듯합니다. 가을 장이 서는 읍내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곽씨 부인은 수건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가 어찌나 서늘했던지 분이는 속으로 벌써 들켰나 싶어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며느리의 얼굴 위를 찬찬히 훑었습니다. 마치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듯 분이의 눈동자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고개를 숙여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루 위에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사그락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 분이의 귓전에서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곽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이 장사를 할 줄 안다고. 예, 어머님. 깨진 항아리라도 안에 든 장만큼은 값어치가 있다 하니 혹여. 닥쳐라. 곽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이번에도 매서운 호통이 떨어질 줄 알고 고개를 더 깊이 조아렸습니다. 어차피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말없이 방을 나서더니 장독대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따라오너라. 분이는 멈칫했습니다. 호통도 거절도 아닌 그 짤막한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자 곽씨 부인은 장독대 뒤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독대 뒤편은 평소 분이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 그늘이 짙었고 이끼가 낀 돌바닥은 축축했으며 구석에 깨지고 이가 나간 오래된 항아리들이 몇 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것들이 모여 있는 적적한 자리였지요.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 유독 크고 묵직한 갈색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높이가 분이의 허리춤까지 오는 큰 항아리로 겉면에 금이 번개처럼 쩍쩍 나 있었고 입구 한쪽이 깨져나가 있었으되 뚜껑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저것을 이고 가거라. 분이가 항아리에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짝 기울여 보니 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고 출렁거리는 것으로 보아 장이 들어있는 것은 맞는 듯 했으되 무게가 장치고는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들어보려는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손 치워라. 곽씨 부인은 며느리를 물러서게 하더니 직접 항아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늙은 허리가 삐걱거리는 것도 아랑곳 없이 밀랍봉인을 뜯고 뚜껑을 열어 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이의 위치에서는 시어머니의 넓은 등만 보일 뿐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꾹꾹 눌러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기름종이로 싸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천을 접는 소리, 밀랍을 녹이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으나 분이로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잠시 후 곽씨 부인은 뚜껑을 다시 밀랍으로 꼼꼼히 봉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어서는 동작이 느렸고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으며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역력했으되 분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 늙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듣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밑바닥 어딘가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이고 가되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마라. 시장에 가서 장째로 통째 넘기면 된다. 깨진 항아리라도 안에 든 장은 내가 10년을 정성 들여 담근 것이니 값어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박자 쉬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중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날로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못할 줄 알아라. 분이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10년이 넘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허락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서둘러 항아리를 머리에 이려 했습니다.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리는 순간 분이의 목이 앞으로 꺾일 뻔했습니다. 장 한 항아리라 하기엔 터무니없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마치 맷돌을 통째로 담아놓은 듯 머리가 짓눌리고 목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팔로 항아리 귓대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지만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무게를 가늠하자면 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몇 개는 넣어놓은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지만 곽씨 부인은 짐짓 단청을 피우며 장독대 기둥에 기대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느냐. 해 지기 전에 다녀와야 할 것 아니냐. 분이의 머릿속에 온갖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장 대신 돌멩이를 넣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고갯길에서 쓰러지는 꼴을 보려는 심볼은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무거운 짐을 지워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아닐까? 당장이라도 뚜껑을 열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당부가 모처럼 박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항아리 속이 무엇이든 간에 분이에게는 친정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시장이고 뭐고 어머니에게 먼저 가야 했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고 항아리를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무거운 짐보다 더 크게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림문을 나서는 분이의 등 뒤로 곽씨 부인의 시선이 오래도록 따라붙었습니다. 분이가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을볕은 쨍하게 내리쬐었지만 그 빛 아래 늙은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곽씨 부인은 며느리의 뒷모습이 산모퉁이에 가려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등을 돌리며 곰방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던 손이 심하게 떨려 부싯돌을 3번이나 허치고 나서야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산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나무꾼도 발길을 끄는 고갯길은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발목을 잡았고 가파른 비탈에는 자갈이 굴러다녀 발을 헛디디기 십상이었습니다. 한때는 장꾼들이 오가며 다져놓은 길이었으되 몇 해째 흉년이 이어지자 장터마저 파하여 길이 풀에 묻혀버린 것이었지요. 거기에다 항아리의 무게는 걸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리 위에 올린 2 팔이 저려 감각을 잃어갈 지경이었고 목덜미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통증이 번져 내려갔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 눈에 들어갔으나 손을 내리면 항아리가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비틀어 어깨에 문질러 닦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바람이 미친 듯 몰아쳤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치마폭을 잡아채어 몸이 휘청거렸고 항아리가 위태롭게 기울어 분이는 2 손으로 항아리를 부여잡고 자리에 못 박혀 서야 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바람에 깨질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까. 온 신경을 항아리에 쏟느라 분이의 등줄기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진 틈을 타 다시 걸음을 옮겼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10발짝을 떼면 한 번씩 멈춰 서야 했습니다. 멈출 때마다 항아리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내려놓으면 다시 들어 올릴 자신이 없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이런 무거운 것을 이고 가라 하신 것일까?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온갖 고생을 시키더니 마지막 한 번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히는 것인가? 깨진 항아리에 든 장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며느리의 목을 부러뜨리려 하는 것인가? 분이의 눈에 서러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자 또 하나의 고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야산 자락의 산세가 워낙 험한 탓에 시댁마을에서 친정마을까지는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건장한 장정이 빈몸으로 걸어도 반나절이 걸리는 길을 분이는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가야 했지요. 첫 번째와 2 번째 고개 사이 좁은 골짜기에 개울이 있었는데 흉년에도 물줄기만큼은 마르지 않아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물에 젖은 돌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머리 위에 무거운 항아리 때문에 중심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건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발이 이끼 낀 돌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분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항아리가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사적으로 두 팔이 항아리를 움켜쥐었지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몸째로 개울 가장자리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갈밭 위로 무릎과 팔꿈치가 찌이며 피가 번졌고 치마가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항아리는 기적적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뚜껑 위의 밀랍이 한쪽이 벗겨졌고 금 간 틈으로 무언가 검붉은 것이 비쳐 보였습니다. 된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윗부분은 분명 된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구수한 냄새가 확인해 주었지요. 분이는 흐르는 피를 닦을 겨를도 없이 항아리를 일으켜 세우고 밀랍을 도로 눌러봉했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쨍하고 때렸습니다. 열어보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 어머니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피가 나는 무릎을 치마 자락으로 대충 동여매고 다시 항아리를 이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으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픈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평생 그러셨어.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고개를 오르는 길은 첫 번째보다 더 가팔랐습니다. 돌계단처럼 생긴 바위 사이를 기어오르듯 올라가야 했는데 항아리 무게 때문에 몸이 뒤로 쏠려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잡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한 뼘씩 올라갔는데 손바닥이 바위에 쓸려 피가 번지고 손톱 밑이 까져 쓰라렸습니다. 고갯마루에 겨우 올라섰을 때 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어 무릎을 꿇은 채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려둔 자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해는 짧아 어둠이 빠르게 찾아올 것이었고 아직 고개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분이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한 발짝을 내딛자 무릎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 통증을 이 닦듯 씹으며 걸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 가야산 자락에서 가장 높은 능선이었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내리막 끝에 친정 마을이 보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너무 가팔라 항아리를 이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분이는 항아리를 한번 내려놓고 등에 업을 궁리를 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항아리를 등에 묶는 방법을 시도했으나 항아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 보자기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분이는 항아리를 옆구리에 끼고 반쯤 기다시피 하여 고개를 올랐습니다. 클바닥에 치마가 끌리고 무릎이 까졌으며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엉켜 뜯겨나갔지만 한 뼘 한 뼘 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고개의 능선에 올라서자 저 아래 골짜기에 친정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인다 하기도 민망한 겨우 대여섯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고 그마저도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집이 몇 채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기름조차 아껴야 하는 형편이니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들어가고 있었지요. 분이는 내리막길을 거의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항아리가 흔들려 위태로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어머니를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돌아 마침내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움막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초가집은 지붕 반쪽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박의 석가래가 부러지고 이영이 뜯겨 나가 하늘이 그대로 보였고 흘벽은 갈라져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우물 두레박은 끊어져 있었으며 장독대에 항아리 하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잔해 안에 누더기 이불을 덮고 마른 기침을 하며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분이는 항아리를 마당에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 김씨 부인은 등에 헝겊붕대를 감은 채 뼈만 남은 몸으로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떴고 광대뼈가 불쑥 솟아 해골처럼 보였으며 갈비뼈가 이불 위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며칠이고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갈대처럼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이따금 등의 통증 때문인지 얼굴을 찡그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분이 왔습니다. 불효녀가 이제야 왔습니다. 분이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자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붉어져 나와 나뭇가지 같았고 손톱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흐린 눈으로 딸을 알아보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분이의 얼굴에 맺히더니 갈라진 입술 사이로 힘겹게 말을 뱉었습니다. 분아, 시댁에 바쁠 텐데 어인 일이냐? 어머니, 시어머니 성화에 괜히 왔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분이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훔치며 어머니의 이불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이불이라 부르기 민망한 누더기 천 한 장이 전부였고 방 안 어디를 둘러보아도 쌀 한 톨, 약 한 첩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솥은 텅 비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궁이에는 재만 수북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약을 지으려 해도 돈이 없고 지붕을 고치려 해도 제목이 없고 죽이라도 끓이려 해도 쌀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 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한 푼 모아둔 것이 없는 자신이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분이의 눈에 마당에 내려놓은 항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된장이라도 있으니. 분이는 달려가 항아리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시장에 팔아 쌀을 바꿔올 생각이었으나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당장 된장이라도 풀어국을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밀랍봉인을 뜯었습니다. 이미 한쪽이 벗겨진 상태여서 나머지를 떼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맨 위에는 과연 짙은 갈색의 된장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잘 숙성된 된장 표면에 소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걱을 들어 된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걱, 두 주걱, 세 주걱. 된장은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10년을 정성 들여 담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지요. 이만한 된장이면 읍내 장터에서도 값을 제대로 쳐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걱째 된장을 퍼내려다가 주걱 끝에 이상한 것이 걸렸습니다.
딱딱하고 모난 것. 된장이 아닌 무언가가 항아리 깊숙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돌멩이를 넣어두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무거웠던 것인가? 떨리는 손으로 된장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걱을 놓고 맨손으로 된장을 파냈습니다. 끈적한 된장이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고 손톱 밑까지 스며들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중간층에서 기름종이에 단단히 쌓인 꾸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된장에 묻히지 않도록 기름종이를 겹겹이 두른 꾸러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기름종이를 벗기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기름종이 안에는 곱게 접힌 삼배 보자기가 있었고 그것을 펼치는 순간 분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금비녀 2쌍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고운 금비녀 2쌍. 희미한 등잔불에 비추니 비녀의 표면에서 은은한 금빛이 흘러나왔고 봉황의 날개깃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논 한 마지기 값은 좋게 될 물건이었습니다. 분이는 눈앞이 하얘져 한동안 멍하니 금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곽씨 부인이 시집올 때 친정에서 받아온 혼수 비녀가 아니었던가. 옛날 시어머니가 한 번 술에 취한 날 밤 홀로 중얼거리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어미가 시집 보낼 때 머리에 꽂아준 비녀가 있는데 그것만은 죽어도 팔 수 없다라고. 시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쓰지 않고 괴짝 깊숙이 넣어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이라 했던 그 비녀가 분명했습니다. 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만져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비녀를 삼배 보자기 위에 도로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더 깊은 곳을 파내려가자 2번째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이번 것은 한지와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울퉁불퉁하고 묵직한 무엇이었습니다. 한지를 벗기자 산속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재상에서도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굵은 녹용 한 쌍이었습니다. 사슴의 뿔에서 잘라낸 피가 맺힌 자줏빛 녹용. 기력이 다한 중병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흉년에는 쌀열말과도 바꾸기 어려운 보물이었지요. 분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3번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작고 납작했는데 열어보니 은전 꾸러미였습니다. 삼배 주머니 안에 가지런히 쌓인 은전이 어림잡아 15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흉년의 식구 서너 명이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분이의 2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와들와들 떨려 은전 주머니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금비녀, 녹용, 은전. 이것이 항아리가 그토록 무거웠던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이 된장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 맨 바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을 다 걷어내고 항아리 밑바닥에 손이 닿자 밀랍으로 바닥에 붙여놓은 무엇인가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기름종이 사이에 끼워두어 된장에 스미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붙여둔 누런 한지 한 장이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된장에 묻히지 않도록 역겹을 싸서 밀랍 테두리까지 두른 한지.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삐뚤빼뚤한 붓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물이 군데군데 번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글을 쓰는 동안
시어머니의 손도 꽤나 떨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번진 자국을 자세히 보니 먹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동그란 물방울 자국이 글자 위에 겹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된장 묻은 손을 치마 자락에 닦고 등잔불에 한지를 비추어 더듬더듬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른다. 된장을 팔러 간다며 거짓말을 하는 내년의 속을 이 늙은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사돈 어른 집이 무너지고 병이 깊다는 소식을 나라고 못 들었겠느냐. 약방송 노인이 내게 귓속 말하는 것을 담 너머에서 다 들었다. 10년간 내가 밤마다 부엌 가궁이 앞에서 친정어머니 걱정에 몰래 울던 것을 이 늙은이가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차마 알면서도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내가 치마 자락을 입에 물고 소리를 죽여올 때 이 늙은이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같이 울었다. 같이 울면서도 나가서 등을 토닥여 주지 못한 것은 이 늙은이가 그렇게 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금비녀는 내 어미가 시집 올 때 물려준 것이다. 평생 단 한 번도 팔 수 없다고 생각한 물건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내 어미가 이 비녀를 준 것은 딸에게 주려고 준 것이었다. 내겐 딸이 없으니 내가 내 딸이다. 사돈 어른 약값과 양식 사는데 보태거라. 녹용은 작년 가을 약방 주인에게 부탁하여 구한 것이다. 내 관절이 아파서 다려 먹으려 했으나 사돈 어른이 더 급하시니 사돈 어른께 먼저 다려드려라. 은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모은 것이다. 비상금이라며 장독대 밑에 묻어두었던 것을 꺼낸 것이니 사돈 어른 집을 고치고 당분간 양식을 대는데 쓰거라.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가서 일 보고 사돈 어른 편히 모신 뒤에는 기어코 돌아와야 한다. 내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곽씨가 저승까지 따라가서 내년의 귀를 잡아 비틀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마. 내가 10년을 내게 호되게 군 것은 미워서가 아니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내마저 떠날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 세상에 남은 것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이 빈집에서 혼자 죽을 것이 겁이 났던 게다. 차라리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좋게 보내주고 혼자 남는 것보다 나았다. 이 못난 시어미가 그래서 내 발목을 잡았다. 내년이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시집살이를 자처하고 남았을 때 이 늙은이는 방 안에서 혼자 엎드려 절을 했다. 내 아들은 복도 많은 놈이라 이런 며느리를 두고 갔구나 하고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다. 이 며느리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 맹세를 지키는 방법이 호통밖에 없었으니 이 늙은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년인지 알겠느냐. 호통을 치면서도 내가 기침하면 배숙을 다렸다. 등잔 심지를 갈아 넣었다. 화롯돌을 이불 밑에 넣었다. 고작 그것밖에 해줄 줄 모르는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이 비녀는 원래 내 혼수로 주려고 아껴둔 것이었다. 시집 올 때 너의 친정이 가난하여 혼수를 제대로 못 해준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비녀를 주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살아서 주는 것이 쑥스러워 이런 짓을 하니 나도 참 못난 늙은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르마. 산길이 험하다. 고갯길에서 뛰지 마라. 항아리 무겁거든 쉬어가거라.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지지 마라. 천천히 가거라. 내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었다. 편지를 읽는 분이의 눈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 군데군데 번진 자국. 그것이 먹물이 아니라 글을 쓰며 떨어뜨린 눈물 자국이라는 것을 분이는 알아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갈까 봐 감시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며느리의 아픔을 알면서도 표현할 줄 몰라 전전긍긍하던 늙은 어미의 서투른 걱정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쏟아졌던 호통이 사실은 가지 마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는 애원이었다는 것을. 기침할 때 아궁이 위에 놓여있던 배수기, 밤마다 바뀌어 있던 등잔 심지가, 이불 밑에 놓여있던 화롯돌이, 그 모든 것이 말로 하지 못한 어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울 때 나도 방 안에서 같이 울었다는 그 한 문장이 10,000근짜리 맷돌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분이는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십시오. 울음이 한 번 터지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삼켰던 서러움이, 원망이, 그리고 그 밑에 깊이 숨어 있던 감사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무너진 움막 안에서 누워있던 친정어머니, 김씨 부인이 기겁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분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분이는 울먹이며 김씨 부인에게 기어가 금비녀와 녹용과 은전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듣고 있던 김씨 부인의 누런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뼈만 남은 손으로 금비녀를 어루만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도랑아리 마님이라 불리던 분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더냐. 어머니, 내가 사돈 하나는 참으로 잘 맞았구나. 우리 분이를 이렇게 아껴주는 분이 있었구나. 김씨 부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딸을 시집 보내놓고 잘 지내는지 물어볼 수도 없어 속만 태우던 늙은 어미의 가슴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돈의 그 서투른 편지가 비수처럼 박힌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트기를 기다려 마을 의원을 불러 어머니의 등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의원은 등뼈에 금이 덧나지 않도록 약초 찜질을 하고 아픈 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녹용을 달여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사기 약탕관에 녹용을 넣고 은근한 불에 새 시진을 고아내니 자줏빛 탕약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어머니에게 떠먹이자 핏기 없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전으로 약방에서 보약제를 구해다 탕약을 끓이고 쌀과 보리를 사들여 죽을 쑤어 어머니께 떠먹여 드렸습니다. 쌀죽에 달걀을 풀어 넣으니 몇 달을 굶다시피 한 어머니의 눈에 반짝 빛이 돌았습니다. 첫째 날, 김씨 부인은 녹용탕 한 그릇을 겨우 넘기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찡그리지 않은 잠이었습니다. 둘째 날,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 반 그릇을 드셨고 등의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 하셨습니다. 셋째 날, 기어이 죽 한 그릇을 스스로 떠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의원은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용이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셨습니다. 분이는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틈틈이 무너진 움막도 고쳤습니다. 은전으로 마을 장정두어 명에게 품삯을 주고 석가래를 새로 올리게 하고 이영을 엮어 지붕을 씌우고 갈라진 흙벽에 새 흙을 발랐습니다. 끊어진 우물 두레박도 고쳤고 부엌 아궁이도 새로 놓았습니다. 나흘 밤낮을 꼬박이 일하니 폐가나 다름없던 움막이 제법 사람 사는 집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분이가 어디서 저런 돈을 구해왔을까? 시댁에서 가져온 것이겠지. 아니 그보다 저 도랑아리 마님이 돈을 내놨다고. 말도 안 돼. 분이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 죽을 드시던 김씨 부인이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아, 너 시어머니 걱정되지 않느냐? 분이의 심장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나흘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면서도 분이의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텅 빈 기와집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장독대를 닦고 혼자 등잔불 아래 앉아있을 늙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분이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 시어머니가 늙은 몸으로 혼자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가서 일 보고 기어코 돌아와야 한다. 시어머니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씨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사돈 어른을 혼자 두면 안 된다. 어미는 이제 괜찮다. 어머니, 가서 사돈 어른께 전해다오. 이 못난 사돈이 평생 감사하다고. 금비녀를 받고도 갚을 것이 없어 부끄럽다고. 그리고 김씨 부인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삼배 수건이었는데 구석에 복자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실밥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으나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갈 때 줬어야 할 혼수란다. 금비녀도 못 해주고 비단도 못 해주고 겨우 수건 하나밖에 못 만들었다. 그것도 때를 놓쳐 주지 못하고 10년이나 품고 있었으니 나도 참 못난 어미다. 사돈 어른께 드려라. 금비녀를 받았으니 수건이라도 보내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분이는 수건을 가슴에 품고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나흘을 지체하는 사이 가을 날씨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고 고갯길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가 풀잎과 돌 위에 하얗게 앉아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해가 짧아져 일찍 출발했건만 3개의 고개를 다시 넘으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빈 항아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된장을 팔아오라 하셨으니 쌀이라도 바꿔왔다는 핑계를 대야 했고 빈 항아리로 돌아가면 금비녀와 노경의 비밀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간직한 친정어머니의 유품, 그 금비녀를, 그리고 아파서 다려먹으려던 노경을, 아끼고 아끼던 은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신 그 무거운 은혜를 빈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분이는 빈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다가 문득 움막 뒤편 양지바른 언덕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가을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흉년의 곡식은 다 말라 죽었건만 야생의 들국화만은 서리를 맞고도 꺾이지 않고 노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지요. 서리를 맞고도 꺾이지 않는 들국화. 가난한 땅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노란 꽃들이 분이에게는 시어머니 같은 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세상의 온갖 서리를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여인. 험한 말로 세상과 맞서면서도 그 안에 향기를 품고 있던 여인. 분이는 들국화를 한 알음 꺾어다 항아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노란 꽃과 하얀 꽃이 뒤섞여 항아리 안이 작은 꽃밭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친정어머니가 건넨 복자 수건을 곱게 접어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꽃만으로는 항아리가 가볍기에 분이는 개울에서 주워온 깨끗한 냇돌들을 항아리 밑에 깔았습니다. 올 때와 같은 무게를 지고 가야 시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갯길에서 주운 밤송이, 산에서 딴 머루와 다래를 지프로 싸서 항아리 둘레에 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가을 선물이었습니다. 항아리를 머리에 이자 올 때 못지않은 무게가 목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웃었습니다. 올 때의 무거움은 원망의 무거움이었지만 돌아가는 이 무거움은 감사의 무거움이었으니까요. 무거울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산길을 오릅니다. 한 발, 한 발. 서리 내린 고갯길을 밟을 때마다 풀잎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바람이 불어 항아리가 흔들려도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부여잡습니다. 징검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져도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건넙니다. 올 때 넘어진 바로 그 돌 위에서 또 미끄러졌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 밑에서 단련된 분이의 다리가 이번에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발목이 접혀 비틀거려도 벌떡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걸을수록 항아리는 무거워지고 어깨는 내려앉았지만 분이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빨랐습니다. 가슴 속에 시어머니의 편지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었다. 그 한 문장이만 근짜리 항아리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분이의 발을 한 발짝도 쉬지 못하게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러지더니 순식간에 사위가 캄캄해졌습니다. 별빛만을 길잡이 삼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엉이가 울고 산토끼가 풀숲을 가르며 달아나도 분이의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시댁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분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손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었고 발은 물집이 잡혀 신발 안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올 때 다친 것이 덧나 퉁퉁 부어올라 구부러지지도 않았지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고 치마는 나뭇가지에 걸려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그림자를 본 것은 대문 앞에서 등잔불을 들고 서성이던 곽씨 부인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등잔을 걸어놓고 그 밑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슬에 저고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두 시진이 아니라 밤새 거기 서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반가움의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거운 항아리가 머리 위에서 기울어졌고 분이는 그것을 붙들려 안간힘을 썼으나 힘이 빠진 파리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항아리가 떨어지려는 찰나 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등으로 땅바닥에 부딪히며 등가죽이 벗겨지는 아픔이 밀려왔지만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들국화가 흐트러져 꽃이 몇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노란 꽃이 피 어둠 속에서 등잔불빛을 받아 반딧불이처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의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별빛이 빙글빙글 돌았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등잔불을 내던지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오는 시어머니의 흰 저고리였습니다. 이년아, 이게 무슨 꼴이냐? 곽씨 부인의 비명 같은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쓰러진 며느리와 품에 안긴 항아리를 번갈아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밤마다 대문 앞에 등잔불을 밝히고 서성이던 늙은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지에 쓴 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차라리 직접 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기어코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돌아오기 싫어진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나흘 밤을 괴롭혔고 잠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원래도 마른 얼굴이 더욱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깨진 항아리를 품에 안고 쓰러져서 이 미련한 것, 누가 무거운 짐을 이고 오라더냐, 누가 내 목숨을 내놓으라더냐. 곽씨 부인의 호통이 밤하늘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물기 어린 떨림과 애타는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물이 며느리의 흙투성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곽씨 부인은 맨발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이 미련한 것, 그것이 호통인지 애정인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국화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닮은 꽃. 분이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분이의 의식을 깨운 것은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탕약 냄새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랫목에 뜨끈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목까지 올려져 있었고 이불 아래에는 화롯돌이 놓여 있어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곽씨 부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맡에 앉아 탕약 사발을 손에 든 채 졸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 퀭한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빗질도 하지 못한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고리에는 며느리를 업어 나르면서 묻은 흙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고, 치마 무릎 부분이 축축한 것은 며느리를 안고 앉아 있느라 이슬에 젖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안쓰럽던지 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곽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멍하니 며느리를 내려다보다가 분이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물결처럼 지나갔습니다. 안도, 기쁨,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엉킨 표정이었지요. 곽 씨 부인은 투박한 손으로 며느리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야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글자가 귀에 닿는 순간 분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어머님, 닥쳐라. 내가 말할 때 듣기만 해라. 곽 씨 부인은 여전히 호통치는 말투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시어머니의 얼굴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위로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꾹 눌러 참아온 것들이 밀랍으로 봉한 항아리처럼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지요. 내가 평생 혼자 악을 쓰며 살아온 년이라 사람한테 정을 주는 법을 몰랐다. 곽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남편이 내 딱딱한 구석을 알아서 부드럽게 풀어주었으니까. 내가 못하는 말을 남편이 대신 해주었고, 내가 못 짓는 웃음을 남편이 대신 지어주었다. 그래서 살만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도 그래도 견딜만 했다.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내 삶에 이유가 있었으니까. 아들이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었고, 아들이 나를 어머니라 부르면 이 메마른 가슴에도 물이 차는 것 같았다. 말을 하는 동안 곽 씨 부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떨림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으나 시어머니가 닥치고 들으라 했으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갔다. 곽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 버텼다. 그런데 아들마저 갔다. 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등잔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지지직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아들을 강물에 빼앗기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왜 울지 않았는 줄 아느냐? 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울면 다 끝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울면 주저앉을 것이고,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 눈물이 뱃속에서 돌이 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내 속은 돌밭이 되어버렸다. 곽 씨 부인은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꽝, 꽝, 마치 돌을 깨려는 것처럼 세게. 분이가 놀라 어머님 하고 불렀으나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분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았다. 곽 씨 부인이 비로소 며느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너보고 떠나라 할 때 내가 남았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었느냐 물으면 누구라도 나를 욕할 것인데 내가 남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분이는 의아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섭다니, 며느리가 남아주었는데 왜 무서웠다는 것입니까? 곽씨 부인이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남아주었으니 고마워해야 마땅한데 나는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오늘 남아주었지만 내일은 떠나지 않을까? 이번 달은 있지만 내년에는 가버리지 않을까? 언젠가는 지쳐서 혹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혹은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결국에는 나를 두고 떠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매일 밤 나를 잡아먹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 있던 눈물이 기어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는 도랑아리 마님이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이 호통이었다. 곽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인지 한스러운 것인지 그 표정 안에 수십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적어도 나를 의식은 할 것 아니냐. 나를 완전히 잊는 것보다는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 미움이라도 받아야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게다. 이 못난 시어미가 그런 것이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뽑고 박았다 뽑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밖을 못 나가게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내가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친정에 보내면 그곳이 더 좋아서 안 올 것 같아서. 장에 보내면 세상 구경이 좋아서 나 같은 늙은이한테 안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가두었다. 사람을 가둔 것이다. 나는 그런 년이다. 곽씨 부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백발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쓰러진 것을 업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히는데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겹겹이 아문 흉터를 보았다. 내가 때린 자국이다. 무릎에 멍이 든 것도 보았다. 내가 무릎을 꿇리고 세워둔 자국이다. 손이 갈라지고 트고 화상 자국이 점점이 있는 것도 보았다. 전부 내가 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울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내 몸에 새겨놓은 상처가 그렇게 많았다. 하나하나 셀 수 있었다. 셀 수 있을 만큼 많았다. 그것을 보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곽씨 부인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마디가 굵은 늙은이의 손이 젊은 며느리에 갈라지고 트고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제 이마에 가져다 대며 평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분아.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년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분하라고.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칠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손을. 시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분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님. 분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그 무거운 항아리 속에 담긴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만 품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제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밤마다 배숙을 달여주신 것도, 등잔 심지를 갈아주신 것도, 이불 밑에 화롯돌을 넣어주신 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인 줄 알면서도. 아니, 사실은 어머님의 마음인 줄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라 믿었다가 또 호통을 맞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른 척했습니다. 불효막심한 이 며느리를 용서하십시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늙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곁에서 10년을 인고한 젊은 며느리가 그 순간 서로의 상처를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핏줄 한 올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불편한 관계로 묶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 어떤 모녀보다 더 진한 정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이 서로의 상처 위에 떨어져 마치 약을 바르듯 10년의 흉터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곽씨 부인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잇, 이 늙은이가 체면도 없이 울었었구나. 분이도 울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우시는 것을 처음 봅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말투가 어찌나 옛날의 도랑아리 마님 같았던지 분이는 웃음이 나왔고 곽씨 부인도 분이의 웃는 얼굴을 보더니 입꼬리가 실룩거리다가 결국 함께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고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밤새 밀물과 썰물처럼 오가며 두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곽씨 부인이 탕약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약 마셔라. 시식기 전에. 분이가 탕약을 받아 한 모금 마시자 쌉싸름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정성 들여 달인 약이라는 것을 한 모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다리신 겁니까? 내년이 쓰러져 있는데 누가 다리겠느냐? 귀신이 다려주더냐? 여전한 말투였지만 이제 분이에게는 그 말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다렸다를 누가 다리겠느냐로 표현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분이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분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마당에 나가 쓰러질 때 굴러간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들어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지지 않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 나왔습니다. 가을 들국화였습니다. 노란 들국화와 하얀 들국화가 항아리 안에 가득 담겨 있었고 비록 쓰러지면서 몇 송이가 꺾이고 꽃잎이 흩어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꽃은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복자가 수놓아진 낡은 삼배 수건이 곱게 접혀 올려져 있었고 항아리 둘레의 지프로 묶인 밤송이와 머루, 다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신 것입니다. 금비녀를 받았으니 수건이라도 보내는 것이 도리라 하시면서 그리고 이 들국화는 분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닮은 꽃이라 담아왔습니다. 서리를 맞고도 꺾이지 않는 꽃.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산골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꽃. 험한 바람에도 뿌리를 놓지 않는 꽃. 그것이 제 눈에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곽씨 부인은
항아리 속에 들국화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들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간지럽고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못난 늙은이를 꽃에 비하다니. 곽씨 부인은 들국화를 가슴에 안고 허허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그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봄날 같은 온기가 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배 수건을 펼쳐보다가 복자 수노음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가난한 살림에 이 수건 하나를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곽씨 부인은 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만난 적 없는 두 어머니가 한쪽은 금비녀를, 한쪽은 삼배 수건을 건네며 서로의 딸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물이 그 마음의 무게만은 한치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곽씨 부인이 수건에서 코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사돈 어른을 모시러 가야겠구나. 예. 그 폐가에서 겨울을 어찌 나시겠느냐. 우리 집에 방이 남는데 모시고 오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분이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친정 이야기만 꺼내면 불호령을 내리던 분이 아닙니까? 곽씨 부인은 분이의 표정을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왜 그리 놀란 눈으로 보느냐. 사돈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면 그게 사람이냐. 그 말 한마디에 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으나 이번에는 고맙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맑은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가 가져온 밤송이와 머루, 다래가 마당 한쪽에 널려 말려지고 있었고 들국화를 꽂은 깨진 항아리가 장독대 한가운데 놓여 노란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꽃이 꽂혀 있으니 그것이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병처럼 보였습니다. 금이 간 틈 사이로 꽃이 삐져나오고 깨진 모서리 위로 줄기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완벽한 항아리보다 오히려 정이 가고 눈길이 머무는 모양새였지요.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그리고 마음은 있으되 말이 서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때로는 호통 속에 사랑이 있고 구박 속에 걱정이 있으며 침묵 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했던 그런 분이 계신지요? 편하게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